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병헌입니다.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시험 보신 우리 수험생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아주 쉬웠습니까? 예. 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오늘 늦게까지 시험 보시고 또 설명회 듣느라고 굉장히 힘드실 텐데요. 귀중한 정보를 제공을 하라는 명령이 있으셔서 영업 기밀을 지금 다 털어야 될 상황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짤막하게 여러분들이 보신 논술 시험 문제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전반적인 추세는요, 작년 재작년과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내용들은 저희가 건너뛰고요. 올해 이번 논술의 큰 통합 주제는 이 인문 1의 경우에는 중심과 주변, 또 풀어보신 분들은 다 이제 감을 잡으셨겠지만 인문 2의 경우에는 꿈과 유토피아에 관한 큰 주제로 제시문들을 각각 7개, 6개를 뽑았습니다. 논술고사 형식에 관한 정보는 일반적인 설명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 것 같고요. 인문계열 1의 경우에는 세문항, 2의 경우에도 세문항인데요. 세문항을 기준으로 합니다만 저희들이 제시문의 성격 등에 따라서 작은 문제 2개로 쪼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문 2를 풀으신 분들은 사실상 오늘 5개의 문제를 풀으셨는데 배점들은 이제 조금 더 작아지겠죠. 네, 논술고사의 전반적인 형식과 이화여대의 출제 방침에 대한 것은 예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팁을 정리를 해서 다시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제시문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읽으시면서 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것을 찾아내는데 빨리 찾아내는데 주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시문들이 대체로 이제 동서양의 고전이라든가 좋은 글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글들이 많을 겁니다. 대부분 논술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의 고민거리가 뭐냐면 학생들이 안 읽었음직한 글들을 찾아내는 게 관건인데 그런 글은 이제 없죠. 여러분들 학교라든가 학원에서 또 여러분들이 읽으신 글 속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런 글들을 이제 새롭게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글을 많이 읽으시고 어떤 시각, 어떤 세계관에서 그 글을 이해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글을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꼼꼼히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가 한 줄, 두 줄로 아주 간단하게 나오지만요. 그 문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 있죠. 비교라든가 대조하시오, 설명하시오 이런 용어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제시문의 성격에 따라서 이런 단어들을 어떤 단어를 사용할 것인가를 놓고 출제위원님들이 몇 시간씩 토론을 벌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 취지에 맞게끔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그 글 자체에 감탄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인문 2에서 보신 포위교집에서 나오는 그 초기의 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름답죠, 여러분들. 그런데 저희들은 그 글의 미학보다는 그 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설득, 논리적인 구조를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답은 반드시 제시문 안에서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행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 논문출의 취지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요. 제시문들 간의 관계 그리고 제시문 안에 들어있는 저자들의 입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문제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문 2의 경우에는 수리 문제가 이제 하나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굉장히
쉽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의 논술의 경우에는 수리 문제니까 풀지 않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너무 쉬워서 나를 무시하니까 이런 문제를 내는구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수리 문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간단하지만 이런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보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이해하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시문들 인문 1과 인문 2에 사용된 제시문들을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문 1의 경우에요. 첫 번째 나온 제시문은 홍대영의 의산문담에서 중심과 주변이라는 것이 과연 따로 있는 것이냐. 옛부터 중국을 중심으로 놓고 주변을 우리 오랑캐라고 봤는데 모든 중심과 주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각 민족들이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고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중심 주변이 따로 없다라고 하는 취지의 글입니다. 이에 비해서 두 번째 제시문은요, 헨리 키신저가 소개한 19세기의 영국 사신들이 청나라 황제를 아련하던 당시의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영국이나 중국이나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나 보니까 이제 충돌이 되겠죠. 거기에서 생기는 굉장히 좁은 중심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도 이야기인데요. 역시 유럽 사람들이 그리는 지도, 자신들을 가운데 놓고 과장되게 그리는 이 메르카토르 지도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나와 다는 사실상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요. 톤은 약간 다르지만 가의 관점에서 나와 다를 비판하라는 문제가 여러분들이 푸신 문제 1번이 되겠습니다. 아마 답들을 잘 쓰셨을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면요. 역시 아까 보신 홍대영의 의산문답의 관점에서 두 번째 영어 제시문이죠. 인문 1에는 항상 여러분들 교과서 수준의 영어 제시문이 나오게 됩니다. 월드 잉글리시라는 복수 형태로 조금 이상하게 썼죠. 그죠? 그래서 영어라고 하는 것이 세계의 중심어로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그 영어조차도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면 여러 가지 버전의 영어가 되는 것 아니냐. 따라서 여기에도 중심과 주변이 과연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가와 라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평가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 세 가지 글, 첫 번째가 포위교집에 나온 능력이 뛰어나고 재능 있는 하층민 출신의 여성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구구절절한 글이죠. 그러나 그 낭군님이 위치한 중심 세계와 이 주인공이 위치한 변방 주변의 세계가 결코 합해질 수 없다는 것을 좀 상심해하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가 여기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제시문 바는 여성운동가이자 철학자로 잘 알려진 시몬 르 보바르의 제2의 성에서 나온 글입니다. 여성 문제뿐만이 아니라 계급 문제라든가 인종 문제라든가 중심 주변으로 나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다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여성 문제는 다른 문제와 달리 어떤 연대감이 부족하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바가 그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여성들이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실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의 경우에는 이런 그 중심 주변 담론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말 자체가 서양이 동양을 낮추어 보고 또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의식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생각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지식인의 표현이라고 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각각이 다 이 중심과 주변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지만 약간의
입장의 차이들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밝혀내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문 2의 경우에는요, 첫 번째 제시문 가는 장자크 루소의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루소가 세상에 쫓기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이 고요함으로부터 어떤 행복을 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자세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내면의 안정과 고요함을 추구하는 그런 꿈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나의 경우에는 이 성장의 한계에서 이 발췌한 글인데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실천을 하는 데 있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꿈이 없으면 실천이 불가능하다. 꿈이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사회의 발전과 사회의 진보를 위해서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가 되어야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꿈은 여러 많은 사람들 사이에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가의 이 몽상이라고 표현한 같은 꿈입니다만 몽상과 제시문 나의 꿈의 입장을 꿈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쉽게 비교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관된 문제로서요, 다와 라 사이에 이 대비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쓰셨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다의 경우에는요, 그동안 뭐 서구 중심의 또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아온 유토피아를 향한 노력들, 특히 하이 모더니즘이라고 부르는 이 계몽주의적인 발전 사고가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불러왔다. 20세기의 재앙이라든가 나치즘이라든가 인종학살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적인 각도에서 보고 있는 글입니다. 이에 비해서 제시문 라는 이광수의 무정에 나타난 그 당시 시대 상황이 그랬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어떻게 하면 뒤처진 나라를 앞세울 것인가, 많은 이 사람들을 계몽시키고 가르쳐서 근대화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엘리트 중심적인 개혁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제시문 라를 비판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요, 인용문이 하나 들어있죠. 인용문 우리 고전 예기에 나와 있는 유토피아 사상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 대동과 소강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 여러분들이 다 잡아내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 대동이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또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유토피아를 가리킨다면, 이 소강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 사유재산 제도가 또 사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엘리트들이 어떤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끌어가는 차선책으로서의 이상사회 유토피아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시문 마와 바는 이 관점에서 보면 이 서로 잘 대비가 되죠.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는 함께 노동하고 함께 공평하게 분배하는 원시 공동체적인 모습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대동사회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제시문 바는 여러분 교과서에서도 많이 실린 글이죠. 새로운 아틀란티스, 베이컨의 글에서 발췌를 했는데요. 이 글을 자세히 읽으시면 과학기술로 인한 진보도 이야기를 하지만 특히 학술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이 리더들이 앞장서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강의 성격에 상당히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인용문을 바탕으로 하여 제시문 마와 제시문 바에 나타난 이상사회의 모습을 대비하여 설명하시오. 여러분들이 충분히 답안의 구조를 잡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3 수리 문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자체는 길게 나오고 있지만요, 모나코의 1인당 부가 콩고 민주공화국의 1인당 부의 몇 배인지를 이 추론을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도표에 나와 있는 명목상의 수치에서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문제 속에 들어있죠. 햄버거 하나에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5달러가 콩고에서 그렇고 모나코에서는 하나에 2달러다. 그러면 구매력 기준으로 모나코는 콩고의 몇 배인가? 이것을 이제 추론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미 다 잘 푸셨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명목상으로만 보면 10만과 10만과 100을 비교하니까 1000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답이 아니라 콩고에서는 1인당 GNP로 햄버거를 20개 살 수가 있고 모나코에서는 1인당 GNP로 햄버거를 5만 개를 살 수 있죠. 그러면 10만 대 100이 아니라 5만 대 20으로 그러면 그 차이는 비율은 2,500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2,500배라고 쓰시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자세히 보시면 도표 속에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소득분이라는 말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약간 고민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대상 국가는 콩고죠. 콩고의 소득분위를 5개 그룹으로 나눕시다. 20%씩이라 그랬죠, 그죠? 잘 사는 정도에 따라서 모든 인구 집단을 5개 그룹으로 나눴을 때 도표를 자세히 보시면 1분위, 2분위, 3분위가 있죠, 그죠? 1분위가 제일 못 사는 그룹, 1인당 GDP가 30달러고 2분위가 40달러고 3분위가 70달러죠. 이랬을 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4분위와 5분위 제일 잘 사는 두 개의 집단을 합한 그러니까 그 집단들의 평균이 되겠죠. 1인당 GDP는 얼마인지 추정하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도표에서 정보를 30과 40과 70을 먼저 잡아내셔야 되고요. 그 옆에 인구 사이즈를 보면 동일하죠. 혼동을 줄이기 위해서 동일한 것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30대, 40대, 70대, 그 다음에 나머지 밝혀지지 않은 두 그룹, 이것을 이제 X라고 놓으면 두 그룹이니까 X가 두 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30 더하기 40 더하기 70 더하기 X 더하기 X 나누기 5, 이게 앞에 나왔던 100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X를 풀면 이거 180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방정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다들 잘 푸셨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능력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수리 문제의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요. 여러분들 좋은 글 많이 읽으시고 또 지금까지 많이 읽으신 것들을 잘 정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글들을 서로 비교를 해보세요. 이제 새로운 글들이 새롭게 나타날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글들을 비슷하게 또는 반대되는 위치에 놓고 자꾸 비교를 해보시면은 연결이 많이 되고 여러분들의 생각의 폭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전과 같이 연습을 하시고요. 특히 글을 작성을 하실 때 어법이라든가 띄어쓰기라든가 명료한 표현들을 익히시면 추가 점수를 받으시는데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한 팁들 여러분들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자료집에는 안 실리는 내용이들이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두셨다가요. 이제 본 논술고사 보실 때 여러분들 잘 활용하셔서 좋은 성과를 얻으시고 내년에 여러분들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